안녕하십니까. 오늘 방송은 이재명 정부의 이제 대법관 숫자를 늘리는 거, 이재명 멕시코 대법원 장악을 벤치마크 할 것인가, 이 첫 번째 주제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히토류 전쟁, 시진핑이 승리한 것이 아닌가, 러시아 폭격기 피해를 정리합니다. 그리고 핵식의 틱탁, 트럼프가 격노했다. 이런 제목으로 방송을 시작했습니다. 먼저 한국의 대법관 증원에 대한 이야기를 드리겠습니다. 분명히 이제 이재명 정부는 이 대법관을 늘리겠다, 숫자 자체를 늘리겠다는 겁니다. 이미 이제 취임 전에 이런 이야기를 했고, 이제 그것을 추진하려고 하고 있는데, 물론 이제 조희대 대법원장은 여기에 대해서 이제 우회적으로 반대되는 목소리를 어제 출근 중에 내었습니다. 만약 이재명 정권이 지금 현재 국회 과반수를 넘는 이제 더불어민주당, 이들이 만약에 대법관 증원법을 통과시킨다. 이때 대법관 숫자는 30명으로 늘어나고 이재명 정부 임기 동안 26명을 임명할 수 있다고 합니다. 사실상 대법원을 장악하는 거죠. 대법원을 장악하는 것은 어떤 이제 헌법과 관련돼서 굉장히 중요한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숫자가 많이 늘어난다. 이때 꼭 이제 모든 사람이 법에 따라서 판결하는 것은 아닙니다. 관심법, 민심법, 국민 여론법 이런 종류의 법까지 다 등장해서 판결에 영향을 미치게 되겠죠. 그리고 핵심적인 사안에 대해서 이런 식으로 판결을 내리면은 헌법 자체가 이렇게 뒤로 미뤄지게 되는 거죠. 결국 대법원을 장악하면은 국가의 정체성을 개헌이 없어도 바꿀 수 있게 됩니다. 많은 국가들이 실제로 이제 그런 시도를 했습니다. 특히 이제 이 사회주의 국가들, 대표적인 국가가 베네수엘라, 그리고 지금 멕시코가 이제 그 뒤를 따르고 있습니다. 이 멕시코는 미국에게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국가입니다. 미국 바로 밑에 있습니다. 그리고 미국 인구가 4억 조금 안 되는데 멕시코 인구는 무려 1억 3천만, 한 반은 안 되지만 엄청나게 많은 인구를 가지고 있다. 이것을 직감적으로 알 수 있죠. 위에 이제 캐나다는 정확한 인구는 모르겠는데 한 3천 몇백만 정도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3,300만인지 모르겠습니다만 이 멕시코가 이제 암로, 이 오브라도르 대통령이죠. 오브라도르 대통령 때 국민적인 지지를 받았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이제 자연스럽게 정권을 이양했죠. 바로 이제 후임자 셰인바움 대통령. 오브라도르 대통령의 사회주의적인 정책을 그대로 넘겨받았습니다. 지금 멕시코는 경제가 좋습니다. 이 멕시코에서 이제 사회주의자들이 하는 이야기가 암로 대통령 때 멕시코 경제는 더 좋아졌다. 물론 사회주의로 치달았기 때문에 금융 관련 섹터 이런 부분에서 조금 이제 국제적으로 고립된 건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전체적인 경기는 나쁘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중국의 대규모 투자가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중국이 멕시코를 우회 수출로 기지 이것으로 이제 개조를 시킨 거죠. 본문으로 돌아오겠습니다. 멕시코 사회주의 여당이 사상 최초로 선거로 대법관을 뽑는 것을 추진했습니다. 전임 대통령 때 추진을 했는데 일단 국회도 장악하고 정부도 장악하고 그리고 결국 3권 마지막 남은 그 대법원도 장악하려고 이제 이 오브라도르 대통령이 이런 추진을 했습니다. 그리고 최초로 대법관 선거를 치르고 대법원을 장악했습니다. 대법관뿐만이 아닙니다. 2,600명의 페더럴, 연방, 주 그리고 로컬 판사직 상당 부분을 장악해서 강력한 국민적인 지지로 멕시코 전국을 완전히 독점하게 되었습니다. 독재를 해도 전혀 이렇게 저항이 없을 정도로 그렇게 되었습니다. 전 오브라도르 대통령이 추진해서 결국 후임자 이제 셰인바움 대통령 때 3권을 다 장악했는데 멕시코는 먼저 우리가 이 사회구조, 특히 남미 국가들의 대부분의 특성입니다. 스페니시 직계들. 어떤 이제 남미 가면은 귀족계급들이 있으면 그들 얼굴 보면은 남유럽 사람이랑 비슷합니다. 스페니시 직계죠. 그리고 그들은 실제로 스페인의 어떤 이제 총독, 스페인의 여전한 식민지로 생각하고 이렇게 이 나라를 지배하고 있다. 이런 식으로 사고를 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칠레, 아르헨티나가 대표적이죠. 여기 가면은 실제 이제 이 원래 원주민들은 별로 없습니다. 그들이 다 쫓아내고 학살하고 이 스페니시 후예들이 다 장악했죠. 그런데 멕시코나 이런 나라들은 그렇진 않습니다. 이 멕시코 그리고 볼리비아 이런 데는 귀족 계급 그리고 원주민의 피가 흐르는 사람들이 대체로 이제 기층 하층민을 형성하게 되죠. 이런 계급적인 분화로 멕시코는 이제 그동안 오랜 갈등을 겪었습니다. 멕시코는 그나마 이렇게 이제 좀 뒤섞인 국가임에도 불구하고 이런 갈등이 여전히 존재합니다. 그리고 스페니시 후예들이 이 올리가크들이 국부의 이제 상당 부분을 장악을 하고 있는 거죠. 그리고 마약 카르텔, 미국 CIA, 미국 국무부 이들과 손을 잡고 야당일 때도 사실은 이 국가의 상당 부분을 쥐고 흔들었습니다. 산업과 그리고 자원 이런 것을 통제를 하고 있기 때문에
이 오브라도르 대통령이 전폭적인 지지를 받는다고 하더라도 어떤 부분에서 좌절이 되는 거죠. 그런데 이제 대법원을 상실해서 이 귀족들 영향력 자체가 이제 뿌리째 흔들리는 그런 상황에 처했습니다. 나는 멕시코의 어떤 이제 이 극단적인 빈부격차 이런 측면에서 오브라도르 대통령에게 좀 동정적입니다. 그런데 한국과는 상황이 많이 다르죠. 어쨌든 미국 입장에서는 이번 사태가 심대한 외교적인 패배입니다. 그리고 먼로 독트린 자체를 위협을 받는 거죠. 바로 미국 턱 밑에 일종의 반미국가, 물론 멕시코가 노골적으로 반미 노선을 추진하는 건 아닙니다만 그럴 잠재력을 가진 정권이 사실상 이 국가를 독점을 했다는 겁니다. 심각하죠. 제2의 쿠바, 베네수엘라 이런 악몽으로 이제 미국에 다가오는 거죠. 멕시코는 최근 중국의 집중적인 투자로 최근 한 4, 5년 동안 트럼프가 1차 중국과 무역 전쟁을 한 이후 중국은 미국에 이제 많은 제품을 팔기 위해서 멕시코를 대미 수출 기지로 개조해 왔습니다. 엄청난 투자를 했죠. 멕시코 경제는 GDP의 무려 4분의 1을 미국 수출에 의존하는 기형적인 구조입니다. 미국에 이제 상당히 흔들릴 겁니다. 그리고 실제 오브라도르 대통령 때도 미국에 이제 목소리를 냈습니다만 현실적인 정책에서 이것을 무시할 수가 없었죠. 그래서 수시로 미국에 이렇게 이제 좀 굴복을 했습니다만. 그런데 미국조차 이 멕시코를 제대로 통제는 할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멕시코에서 미국인들이 필요로 하는 생필품들 이런 게 이제 대량으로 생산되는 거죠. 자, 이것을 사지 않는다. 그럼 미국 내에서 생산해야 되는데 미국은 제조업이 공동화되어 있습니다. 그럼 말레이시아나 이제 아시아에서 사와야 됩니다. 당연히 비싸게 사와야 되죠. 그렇기 때문에 멕시코에서 그냥 저가에 계속 사오는 겁니다. 무역을 계속 이어가고 있는 거죠. 이 결국 로지스틱스 코스트 물류비가 전체 상품 가격이 상당히 중요한 부분을 차지하기 때문에 미국은 저가에서 이제 멕시코에서 계속 사오게 됩니다. 인구 1억 3천만의 미국의 전략적 배후 국가가 사회주의 노선으로 달려가고 있습니다. 물론 당장 공산주의 국가가 된다 그런 것은 아니죠. 그런데 기본적으로 이제 이 오브라도르 대통령은 사회주의적인 속성 그리고 그런 정책을 계속 채택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미국의 심각한 도전은 멕시코가 가지고 있는 풍부한 에너지, 가스 그리고 자원들이 있습니다. 이것을 국유화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 이전에는 멕시코 내 올리가크들 그리고 미국의 이제 어떤 다국적 에너지 기업들이 있습니다. 이들과 연계해서 이것을 장악하고 사실은 멕시코를 통제해 왔습니다. 그런데 오브라도르 대통령이 이 자원을 국유화하려고 하고 있는 거죠. 이것 때문에 미국은 멕시코를 침공해야 된다. 심지어 이런 발언을 하는 이제 의원도 있을 정도입니다. 그리고 원래 멕시코는 중국과 이제 러시아의 우호적인데 특히 러시아의 우호적입니다. 과거 이제 소비에트 시절에 소련의 대미 스파이 기지가 멕시코에 있었습니다. 그리고 기본적으로 이제 공산주의 세력이 강성했죠. 그리고 그 세력이 지금 현재 이제 오브라도르 대통령 밑에서 좀 노선은 순화했죠. 당연히 순화해야 됩니다. 지금 공산주의 국가가 여기 만들어지는 것은 아니죠. 그래서 사회주의 정부의 주요 세력으로 이렇게 자리를 잡게 된 겁니다. 어쨌든 멕시코는 대법원을 장악했습니다. 사실상 개헌이 없어도 국가 정체성을 바꿀 수 있는 방법입니다. 그래서 이재명 역시 취임하자마자 지금 대법원에 손을 대겠다, 인원을 늘리겠다 이렇게 하고 있죠. 개헌 작업이라는 국민의 어떤 국민투표를 돌파하는 것 없이 대법원을 장악해서 국가 정체성을 개조하려는 그런 목적으로 이것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길게 안 써도 보수 우파들은 못했다는 생각이 자동으로 들 겁니다. 한국에서 공명정대한 선거가 왜 중요했는지 뼈저리게 절감한 날이 올 겁니다. 자, 이재명이 대선에서 승리하고 이런 것은 문제가 아닙니다. 여러분들 중에 나는 이재명 찍었다. 그랬어요. 제가 그거 반대했습니까? 욕했습니까? 천만의 말씀입니다. 그런 것은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중요한 것은 국민의 정치적인 의지가 여론이 바뀐다. 그때 다른 선거 결과가 나올 수도 있어야 한다는 겁니다. 만약 공명정대한 선거가 사라지게 되면 국민의 정치적인 의지를 표출할 수단을 상실하게 되죠. 공명정대한 선거 시스템이 없으면 이재명이 잘하면 정권이 연장될 겁니다. 그런데 못해도 정권이 연장된다는 뜻입니다. 이래서 선거가 중요하다는 거죠. 그리고 이것은 이제 그저께 올라온 기사입니다. 바로 이 멕시코가 대법원을 장악한 것, 선거로 이제 대법관을 선출하는 방식, 바로 이것으로 대법원을 장악을 한 겁니다. 일단 이재명 정부는 대법관을 30명으로 늘리겠다. 이 법을 먼저 통과시키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어떻게 대법관을 뽑을 것인가 이 이슈가 나오게 되는 거죠. 지금 이재명 정부는 이 멕시코 스타일을 벤치마크하지 않을까 내부적으로 이제 그렇게 이야기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누가 추천하고 어쩌고 저쩌고 이런 거 말고 일부는 비법
대법관, 대법관도 만들자. 뭐 비법조계 출신 이런 이야기도 나오고 있죠. 그리고 선거를 통해서 대법관을 선출하는 방식을 이렇게 지금 뭐 더불어민주당 내에서도 연구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정치적인 정당성을 획득을 하는 거죠. 그런데 남미 국가와 대한민국은 좀 근본적으로 차이가 있습니다. 이것은 좀 델리케이트한 문제인데, 남미 같은 경우는 사실 뭐 그 이전에 대법관들이라는 게 어떤 기득권 세력의 하수인에 불과했습니다. 물론 지금 대한민국도 그렇다 이렇게 이제 많은 사람들이 이야기하고 계시죠. 뭐 제가 함부로 판단할 내용은 아닌데 어쨌든 굉장히 중요한 안건, 이거 여러분들 뭐 보수든 진보든 계속 주목해서 보시기 바랍니다. 과연 이것이 나라를 위해서 올바른 일인지 심각하게 고민을 해야 되죠. 법 이외의 다른 요소들, 뭐 국민 여론법, 뭐 때법이라고 부르겠습니다. 자, 이런 것으로 어떤 민심 대중을 선동해서 어떤 판결을 법과 반대되게 유도를 할 수가 있는 거죠. 이런 일이 나중에 이 국가 정체성 그리고 사회 통합 여기에 도움이 될지 제가 반문해 보고 싶습니다. 어쨌든 이것은 뭐 가장 심각한 이슈 중에 하나로 조만간 한국 사회에서 거론될 겁니다. 자, 그리고 다시 이제 이 선거 이야기 잠깐 드리겠습니다. 이 오근호 후보 이제 지난번에 대선에 출마하셨죠. 이분은 이제 이런 영상을 올렸는데 뭐 충격적인 영상입니다. 이것은 관외 사전 투표입니다. 이 관외 사전 투표는 우체국을 통해서 이렇게 오게 됩니다. 한 다발로 오게 되겠죠. 그런데 이것을 모아서 출력을 했습니다. 잠깐 보시기 바랍니다. 이것은 관외 사전 투표입니다. 자, 이준석만 계속 나오죠. 그러다가 또 이제 이재명만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도대체 어떻게 된 일인가? 투표라는 게 이렇게 표를 이렇게 다 모으게 되면은 이제 이렇게 랜덤합니다. 그런데 이준석 쭉 나오고 이재명 쭉 나옵니다. 그리고 이준석 쭉 나오고, 이 투표지는 분류기를 거치지 않은 겁니다. 일단 그대로 이제 우체국에서 온 것을 바로 이렇게 집어넣은 거죠. 그런데 이런 식으로 미리 분류가 되어 있다는 겁니다. 도대체 우체국에서 무슨 짓을 했는가? 우체국에서 미리 분류하고 보내주었나? 아니면은 가짜 투표지라는 거죠. 공장에서 제조된 거. 그리고 잠깐 뭐 다시 틀어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이것이 개수되는 동안 김문수 후보 표는 한 장도 나오지 않습니다. 이준석 두루루룩, 그 다음에 이재명 계속 이어지고 이 두 사람만 계속 나오고 있죠. 여기서 중요한 것은 미리 분류가 되어 있다는 거죠. 이재명만 계속 나오고 이준석만 계속 나오고. 자, 공장에서 만들어졌을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는 겁니다. 자, 그리고 이제 조선일보에 이런 기사가 올랐습니다. 이재명 정부는 주한미국 대사와 미군 사령관을 초청하지 않았다. 뭐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만 저는 이것은 사실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당연히 초청하죠. 이재명 정부가 뭐 지금 당장 뭐 반미를 하겠다, 미국과 등을 지겠다, 그럴 생각은 없다고 생각합니다. 천만의 말씀입니다. 그런데 미국 대사와 주한미군 사령관이 오지 않았기 때문에 자, 뭐 그냥 바빠서 초청을 못했다, 뭐 이런 식으로 둘러댄 것 같습니다. 어쨌든 한국과 미국 관계, 그리고 뭐 중국, 러시아, 북한 이런 내용은 뭐 제가 지금 뭐 함부로 이야기할 수는 없지만 다음 방송에 한번 좀 주변 상황을 좀 모아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여기서 이제 역사 왜곡에 대한 이야기를 잠깐만 드리겠습니다. 이 폴란드 의회에서 자, 2차 대전 때 우크라이나 지금 뭐 네오낙지들입니다. 이들이 볼린 대학살을 저질렀습니다. 당시 뭐 히틀러 밑에서 히틀러에 충성하면서 이 폴란드인들을 학살했습니다. 이 우크라이나 입장에서는 폴란드는 그동안 이제 오랫동안 자신을 박해해온 그런 집단입니다. 이 볼린 지역 그리고 이제 갈리시아 지역 이쪽은 러시아 영향권이었던 적이 없습니다. 러시아가 갈리시아 지역을 점령한 기간은 딱 2년밖에 없습니다. 히틀러가 폴란드를 먹었을 때 동진을 막기 위해서 이쪽 부분을 2년 동안 잠깐 점령했을 뿐입니다. 그런데 이 볼린 지역에서 이제 2차 대전 때 엄청난 학살이 일어났죠. 이제 볼린 대학살입니다. 볼린 대학살 때 10만 명 이상이 죽었습니다. 그리고 매우 참혹한 방식으로 이들이 이제 제거되었습니다. 이 폴란드 사람들은 이것을 결코 잊을 수가 없죠. 이때 이것을 자행한 자들, OUN, 그리고 UP, 당시 이제 뭐 스테판 반데라, 그리고 로만 슈헤비치, 이들이 이끈 조직입니다. 자, 그런데 우크라이나 지금 네오낙지들은 이들을 국부로 이제 칭송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점은 대부분의 이제 우크라이나 젊은 층은 스테판 반데라가 이 폴란드 사람을 볼린에서 10만 명을 해쳤다, 이것에 대해서 모르고 있다는 겁니다. 역사를 왜곡시켜서 젊은이들에게 가르치고 있는 거죠. 그냥 이 사람은 독립을 위해서 싸웠던 국부야, 이런 식으로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죠. 최근에 이제 두다 대통령이 TV에 나와서 이런 한판을 했습니다. 자기가 이제 이렇게 우크라이나 가면은 좀 놀라운 점은
사람들이 나치 문양을 들고 그리고 슈테판 반데라 초상화를 들고 자신들을 반긴다는 겁니다. 그리고 심지어 이 폴란드에도 많은 우크라이나인들이 이제 피신 나와서 이렇게 살고 있습니다. 난민으로 살고 있죠. 그리고 그들은 슈테판 반데라 초상화를 흔들면서 이렇게 왔다 갔다 하는 거죠. 당연히 폴란드 사람들은 거기에 격분해서 욕을 하고 화를 냅니다. 이때 우크라이나 사람들은 왜 화를 내는지 모른다는 거죠. 그리고 볼린에서 그런 일이 있었다는 것 자체도 모르고 있다는 겁니다. 그런 교육을 아예 받고 있지 않은 거죠. 그래서 이번에 폴란드 의회가 이제 볼린 학살 추모일을 지정을 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이제 이 우크라이나 의회는 반대한다 뭐 이런 이야기를 한 거죠. 왜냐하면 자국민들에게 이런 교육을 시킨 적이 없고 왜곡된 내용만 주입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국민 세뇌 역사 왜곡 이것이 얼마나 심각한지 여기서 이제 알 수가 있는 거죠. 자, 그리고 트럼프 대통령이 이제 시진핑과 통화를 했습니다. 이번에 한국 언론에서 제대로 공개되지 않았겠지만 이 히토리 전쟁이 있었습니다. 자, 지금 무역 협상을 하고 이제 만나서 대화로 이 문제를 풀겠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는데 이 중국은 미국에 히토리를 공급하지 않았던 겁니다. 여기는 여러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일단 미국향 선적 양 자체가 줄었습니다. 그래서 뭐 컨테이너선이 부족했다 이렇게 변명을 할 수 있지만 중국이 의도적으로 히토리 수출을 막았다. 여기는 여러 가지 이제 전략적인 이유가 있습니다. 미국이 중국에서 사오는 히토리, 이것은 반도체, 무기, 레이더, 미사일 이런 데 이제 주로 들어갑니다. 그리고 항공, 우주 산업. 미국이 경쟁력을 가지고 있다고 생각하는 이제 첨단 분야죠. 이것에 직격탄을 때렸습니다. 자, 이것 때문에 트럼프가 격노했다. 이런 이야기는 며칠 전 뉴스에 올라왔는데 한국에서는 이것이 좀 축소 보도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며칠 전에 이 베센트가 이제 TV에 나와서 중국이 미국에 히토리를 제공하지 않아서 트럼프가 분노했다. 중국이 오히려 미국에 역공을 한 겁니다. 그리고 이제 캐서린 타이슨은 이런 글을 올렸는데 이 히토리 문제는 미국이 당장 풀 수 있는 게 아닙니다. 이 히토리 관련된 어떤 학과가 있습니다. 이 화학 프로그램이 있죠. 중국에는 39개 대학에서 이 히토류 관련된 것을 연구를 하고 있습니다. 원래 히토류 관련된 부분은 일본이 최강자였습니다. 그리고 일본 대학이 이제 최강의 어떤 학문적인 레피테이션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중국이 막 추격하는 거죠. 여전히 특수 분야에서는 이제 일본이 우위를 점하고 있지만 양적인 부분 그리고 이제 이런 데서는 중국이 뭐 무섭게 추격하고 그리고 일부 히토리 분야에서는 일본을 따라잡았다, 능가했다 이런 이야기도 나오고 있습니다. 뭐 저는 전문가가 아니라서 이 내용은 잘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미국에는 단 한 개의 프로그램도 존재하지 않습니다. 미국 내 히토류 생산은 불가능하다는 이야기죠. 물론 원재료는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가공하고 추출하고 가공해서 뭐 쓸 수 있도록 만들기 위해서는 역시 일본이나 중국의 테크놀로지가 필요한 겁니다. 그리고 뭐 중국이 일본을 따라잡았을 가능성도 좀 있습니다. 어쨌든 미국은 중국에 이제 계속 의존해 왔는데 중국이 히토류를 끊자 우주산업, 방위산업 이런 게 완전히 멈춰버린 거죠. 그리고 얼마 전에 테슬라 공장이 멈췄다 뭐 이런 뉴스도 올랐습니다. 이 뉴스가 중국의 히토류 공급 중단 때문인지 그것은 저도 잘 모르겠습니다. 어쨌든 트럼프는 시진핑을 뭐 전화를 해서 뭐 잘 풀어가겠다 이렇게 이야기했는데 여기에 대해서 많은 사람들은 중국이 이겼다 뭐 이런 식의 표현을 쓰고 있습니다. 좀 이 트럼프의 냉소적인 미국의 리버럴 언론들이지만은 그런데 이 전혀 틀린 이야기는 아닌 것 같습니다. 이 시진핑이 여러 가지 전략적인 목표가 있을 것 같은데 이 미국은 지금 무기 생산에 박차를 가야 됩니다. 이미 많은 무기 재고를 이제 우크라이나전에 쏟아붓고 그리고 뭐 이스라엘에도 제공했습니다. 자, 이런 상황에서 계속 이제 재고를 쌓아 나가야 되는데 생산이 제대로 되고 있지 않는 거죠. 무기도 비행기도 만들어야 됩니다. 그런데 뭐 F-35가 중국의 히토리 수출 이제 축소로 뭐 이 생산이 차질이 있다. 보잉에서 생산에 차질이 있다. 이런 이야기는 사실은 작년 전부터 계속 나왔습니다. 이 매우 심각했기 때문에 트럼프가 뭐 전화를 해서 이렇게 풀어나가는 것이 아닌가 이런 추측이 되죠. 결국 미국 제조업 공동화 이게 미국의 어떤 전략적인 영향력 입지에 상당한 타격을 가했다는 것은 이제 이런 것으로 이제 드러나게 되는 겁니다. 미국이 제조업 재건에 다시 나서지 않는다면 미국은 이대로 이제 중국에 밀릴 가능성이 사실은 높은 겁니다. 제조업이 그래서 중요한 거죠. 자, 그리고 린지 그레엄 의원이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뭐 중국과 여러 가지 지금 마찰이 있습니다. 이 미국이 중국에 진 빚을 탕감해야 된다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뭐 여러 가지 이유를 들 수가 있겠죠. 자, 이 막대한 무역 흑자를 누리고 있기 때문에 중국이 압력을 넣어야 된다. 그런데 실제 이렇게 한다면은 미국 국채는 세계 시장에서 이렇게 추락을 하게 될 겁니다.
미국 국가 신용도가 바닥에 떨어지게 되는 거죠. 이 문제는 금융 논리로 풀어야 됩니다. 왜 이런 바보 같은 이야기를 하는지, 지금 일인지 그냥 저는 이 양반을 근본적으로 혐오하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러시아 폭격기 피해로 돌아오겠습니다. 아주 이제 정밀한 위성 사진이 떴습니다. 그래서 어느 정도 피해를 입었는지 이것이 이제 확인이 되고 있습니다. 잠깐 실제 피해를 입은 것은 사실입니다. 자, 이것이 실제 운용되는지 아니면은 그냥 쌓아둔 건지 그것은 확인되고 있지 않습니다. 어쨌든 이 기종에 이제 파괴가 있었다, 이것은 인정이 되고 있죠. 그런데 이제 이 전체 위성 사진을 다 분석을 했을 경우 어쨌든 초기에 41대 이런 것은 거짓말이고, 이 뚜폴라 이제 95 그리고 이제 AN12 결국 이 뚜폴라 22, AN12 그리고 뚜폴라 95 구형입니다만 이것이 파손되었다. 자, 한 11대 정도 됩니다. 이것은 AN12는 수송기입니다. 이것이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는지 그것에 대해서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한 11대 정도의 전략 폭격기를 상실했다. 우리가 언뜻 들을 때 이제 전략 폭격기 하면 대단한 것으로 들립니다. 이것은 핵전쟁을 위한 수단이다. 바로 그 의미밖에 없습니다. 다 구형입니다. 미국 역시 전략 폭격기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 F-22 스텔스 폭격기를 제외하고는 B-52 이런 것은 거의 한 50년 이상 됐죠. 뚜폴라 95도 대부분 재고들 지금 이제 가지고 있는 것은 1970년대, 60년대 생산된 겁니다. 물론 90년대까지 일부 라인은 유지했습니다만 대부분 이제 부품용입니다. 그리고 90년 이후에는 완전히 스크랩 처리되었죠. 기존에 생산된 기체에서 이렇게 부품을 뜯어서 돌려막게 하고, 자, 이렇게 이제 유지를 했는데 어쨌든 너무나 낡았기 때문에 이것은 다 폐기 처분될 겁니다. 그리고 계속 신형 160으로 이렇게 교체가 되는 거죠. 그런 과정에 있기 때문에 이번에 이제 11대가 파손을 입었는데 금액으로는 한 2조 원대. 그리고 이것은 이 공백기가 있습니다. 이 기종 한 11대가 빠지게 되면은 원래 2027년까지 신형으로 이제 160으로 대체가 되는데 7대 정도입니다. 그럼 이제 한 2028년, 한 3년 정도죠. 3년 정도 전략 폭격기 내 이제 일정 수량이 줄었다, 이렇게 해석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핵전쟁이 터지면은 전략 폭격기로 쓸까요? 지금 시대는 그게 아니죠. 지금은 미사일, 그리고 가장 무서운 것은 핵 잠수함입니다. 핵 잠수함과 대륙간 탄도미사일, 이것으로 이제 핵전쟁이 먼저 시작되는 거죠. 과거 1960년대, 70년대 컨셉으로 전략 폭격기가 유지되고 있는 건 사실입니다. 그리고 미국 역시 이것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B-52 폭격기. 지금 벌써 50년, 60년 된 기종입니다. 계속 부품 돌려막기 하면서 또 소프트웨어 업그레이드 하면서 이렇게 쓰고 있습니다. 이 핵전쟁에서 실제 이 전략 폭격기가 이용될 가능성, 이것은 아주 낮습니다. 먼저 하면은 역시 핵잠수함, 미국은 강력한 핵잠수함 전력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게 메인이죠. 그리고 이제 대륙간 탄도미사일, 이게 사용됩니다. 실제 핵전쟁이 일어나지 않으면은 이런 것은 이제 좀 쓰여질 가능성이 없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이제 스타트 조약에 의해서 이렇게 오픈 필드에서 이렇게 방치를 하고 있는 겁니다. 러시아 역시 이제 스타트 조약에 의해서 이렇게 오픈 필드에 이렇게 두고 있습니다. 과거 같으면 이렇게 경납고를 다 지었죠. 여러분들 보시면 아시겠지만 이 강화 콘크리트로 이렇게 둡니다. 이건 전투기지만 어쨌든 대형 폭격기도 이렇게 이제 하는 거죠. 이것은 과거 이제 구소비에트 시절의 경납고입니다. 이 오픈 필드에 두는 이유는 오픈 필드에서 실제 핵무기를 탑재했는가, 이것을 위성 사진으로 이렇게 보고 있는 거죠. 만약 어떤 것을 탑재를 했다면 자, 핵전쟁의 시계가 가까워졌다, 이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분이 가까워진 거죠. 저쪽에서 핵 선제 공격의 징후가 보이면 이쪽에서 이제 경보를 올리고, 이런 협약에 의해서 만들어진 겁니다. 어쨌든 이것이 무의미하다는 것이 이제 드러났습니다. 미국 역시 이런 전략 폭격기들은 이렇게 두고 있습니다. 서로 상호 간에 보는 거죠. 자, 그런데 이런 것이 무력화되었기 때문에 어쨌든 미국은 이제 그리고 러시아, 중국도 마찬가지입니다. 이제 강화 이 콘크리트로 벙커를 만들고 경납고를 만들게 되겠죠. 그 안에 이제 전략 폭격기를 숨기게 됩니다. 이 경우 핵무기를 실제로 탑재했을 때 위성으로 확인을 할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핵시계가 이제 이렇게 굉장히 가까워지게 된 겁니다. 저쪽에서 언제 선제 공격을 할지 모른다. 그러나 본질적으로는 무의미하죠. 실제 이제 핵전쟁이 벌어지게 되면 대륙간 탄도미사일, 그러고 핵 잠수함에서 먼저 미사일이 날아가게 될 겁니다. 이런 전략 폭격기들이 경납고 속에서 이제 위성 사진에 가려진다. 이 안에서 어떤 일이 벌어지고 있는지 모르기 때문에 반대국은 여기에 대해서 이제 핵 대비 태세를 이렇게 격상시킬 수밖에 없습니다. 이것이 전 세계를 핵전쟁에 보다 가까이 근접시키는 거죠. 미국의 전략가들은 이런 것을 지적하고 있습니다. 스티브 배넌도 이야기를 하고 있고, 그리고 스칼리러도 특히 이 양반은 핵군축을 담당했었기 때문에 이 부분에 예민하죠. 이 핵전쟁의 위협이 보다 가까워졌다.
이 핵 전략 자산은 건드려서는 안 되는데 우크라이나가 건드렸다. 그런데 이 배후에 누가 있을까? 여기에 이제 우리가 관심을 가져야 됩니다. 트럼프가 있을까? 아니면은 미국의 네오콘 세력이 있을까? 그런데 여러 가지 정황상 이런 공격을 젤렌스키 정권 단독으로 결정을 할 수가 없다는 것은 언뜻 이런 내용을 알면은 당연히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자, 세계를 핵 전쟁에 보다 가까이 다가가게 하는 그런 위험한 공격이죠. 자, 여기에 누가 있을까? 그런데 공교롭게도 이 공격이 있기 바로 직전입니다. 폼페오도 등장하고 또 린지 그레엄도 이렇게 키예프에서 나타났습니다. 그래서 미국의 네오콘 세력이 이 배후에 있는 것이 아닌가. 미국과 러시아 사이의 핵전쟁의 위험, 이것을 고조시키는 거죠. 이렇게 에스컬레이션 시키는 겁니다. 혹은 MI6가 있다, 뭐 프랑스, 독일이 있다, 뭐 이런 루머도 있지만 확인된 것은 없습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젤렌스키 단독으로 결정을 할 수가 없다는 거죠. 이 트럼프 대통령이 어떻게 대응을 했을까? 트럼프는 이 공격에 대해서 자신은 몰랐다, 어떠한 통보도 받지 못했다. 이게 진짜인지 거짓말인지 그건 저도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지금까지 이 트럼프의 행보를 보면은 이 공격에 대해서 매우 심각하게 생각하고, 그리고 트럼프가 먼저 이 러시아에 요청해서 푸틴과 전화 통화를 가졌습니다. 그리고 그 내용을 트루스 소셜에 올렸습니다. 일단 러시아에 대해서 어떤 작업이 있었는데 여기에 대해서 푸틴이 이제 트럼프 대통령에게 거기에 대응하겠다, 상응하는 대가를 치르게 하겠다,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그 내용을 이렇게 그냥 담백하게 올렸습니다. 그것에 대해서 뭐 반대한다, 비난하고 뭐 그러지 않았습니다. 일단 우크라이나에 대한 적절한 대응, 여기에 대해서 트럼프가 동조한 것이 아닌가, 이렇게 추정이 되는 거죠. 이번 공격, 이것을 트럼프가 몰랐을 가능성이 대단히 높은 거죠. 이 트럼프의 옆구리를 찌른 미국의 네오콘 세력이 있었을 가능성이 대단히 높습니다. 그리고 트럼프가 푸틴과 통화를 하고 푸틴이 젤렌스키에 적절한 조치를 취하겠다, 대응을 하겠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트럼프가 이것을 그냥 그대로 올렸습니다. 자, 그 다음에 젤렌스키는 이제 매우 당황한 거죠. 뭐 두려움에 떠는 겁니다. 젤렌스키 단독으로 이런 결정을 내렸다라고는 저도 생각하지 않습니다. 자기 목이 걸린 문제입니다. 자, 이 젤렌스키는 갑자기 뭐 휴전을 해야 된다, 그리고 다른 나라들 다 같이 모여서 대화를 해야 된다, 뭐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푸틴이 우크라이나에 어떻게 대응할지 모르겠습니다만 일단 중요한 것은 미국이죠. 자, 우리가 이제 가장 관심을 갖는 것은 이 러시아와 미국 사이에 핵전쟁이 있을 것인가. 미국 살고 있는 사람에게는 가장 중요한 겁니다. 그냥 이렇게 평화롭게 살고 있다가 어느 날 갑자기 핵폭탄 맞고 죽을 수는 없죠. 이 일은 있어서는 안 됩니다. 누구도 핵전쟁을 원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핵 경보를 이렇게 앞당긴 세력이 있는 거죠. 그게 미국에 있든 영국의 MI6든 혹은 이제 우크낙지든 얘네들이든 그런 것은 중요한 게 아닙니다. 누군가 있다는 거죠. 그리고 트럼프가 몰랐다는 겁니다. 러시아는 어쨌든 핵 대응 태세를 이렇게 올렸습니다. 그리고 미국 역시 여기에 상응하는 대응을 하지 않을 수가 없는 거죠. 세계가 핵전쟁에 보다 가까워지게 된 겁니다. 그리고 여기에 대해서 이제 스칼레르도 뭐 이런 평을 하고 있습니다. 일단 뭐 이 스칼레르는 핵 건축을 담당하고 있기 때문에 상호 간의 핵 대비 태세, 뭐 데프콘들이 뭐 이런 거 다 알고 있습니다. 일단 러시아 푸틴에 현명하게 이제 대응할 것으로 생각을 한다. 왜냐하면은 지금 상태에서 뭐 이제 전술핵을 쓴다, 이런 것을 하게 되면은 세계가 큰 비극에 빠지게 되겠죠. 가만히 내버려둬도 이제 우크라이나는 무너지고 있고, 그리고 유럽은 무너지고 있고, 뭐 네덜란드 정부도 지금 뭐 크게 추락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프랑스, 이제 조만간에 여름에 마크롱이 물러날 수도 있다. 자, 이런 이야기를 쓰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방식으로 전쟁을 계속 끌고 가면 된다, 뭐 이런 식으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핵전쟁이 있어서는 안 되죠. 그리고 여기서 이제 뚝볼레 95에 대한 이야기를 좀 드리겠습니다. 이것은 뭐 폐기 대상입니다. 이거 8대, 그리고 이제 백파이어 폭격기라고 부르는 이제 22, 그게 한 3대, 결국 11대가 깨졌습니다. 자, 이 뭐 뚝볼레 95. 그런데 60년대 이제 러시아가, 소련이 이것을 개발했던 이유는 저희 미국의 B-29가 너무나 탐이 났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이것은 B-29인데 이 최근에 이 희귀 영상이라고 공개되었습니다. 이 희귀 영상인데 이 영상이 좀 안타깝게도 6.25 때 이렇게 이제 폭격을 하는 영상입니다. B-29가 이렇게 이제 때려와서 이렇게 폭격을 하고 있는데, 이게 뭐 안타깝게도 이제 6.25 때 이제 폭격하는 영상이라고 합니다. 어쨌든 이 소련은 이때 이제 B-29 이 폭격을 보면서 너무 탐이 나서 이것을 벤치마크해서 이제 소련 스스로 이제 만든 게 바로 이 뚝볼레 95라고 합니다. 그리고 이제 러시아 전략 폭격기에 대한 드론 공격, 이 피셔탄 공격이면 틀림이 없습니다.
자, 그리고 미국의 입장이 어떻든 우크라이나 입장에서는 러시아에 대해서 이제 군사적 자산에 대해서 공격을 하는 거, 뭐 이것은 우크라이나 입장에서는 할 수 있는 일이죠. 자, 그런데 이제 러시아는 뭐 다른 나라도 다 마찬가지입니다만 여기에 대해서 대응을 해야 됩니다. 미국의 이 전략 폭격기 똑같은 공격이 있다면 미국 역시 당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미국의 군사 전문가들은 여기에 어떻게 대응을 해야 된다 이런 이야기를 뭐 지금 나와서 하고 있는데, 그런데 이 중국이 쇼라드, 이것은 단거리 대공 시스템입니다. 드론이나 혹은 뭐 자폭, 가미카제 드론 이런 것을 타격하는데 매우 유용한 거죠. 지금까지는 이 러시아의 판시르 이것이 가장 뛰어나다 이렇게 알려져 있습니다만, 그런데 중국이 이런 무기를 개발했다고 합니다. 어쨌든 드론의 최강자는 중국입니다. 그리고 대드론 전에 드론 방어 시스템의 강자도 중국이다. 이제 중국은 그렇게 선전하고 있습니다. 제가 저작권 때문에 이 영상을 틀어드릴 수 없는데 무기 관심 있으신 분들은 타입 625 치면은 이것이 어떤 성능을 가지고 있는지 알 수 있습니다. 자, 앞에 이제 기관포가 있고 그리고 이제 단거리 미사일이 있습니다. 이게 러시아의 판지르보다 뛰어나다. 그리고 기동성도 좋고 매우 작고 컴팩트하고 여러 곳에 이제 분산 배치할 수 있습니다. 자, 이 무기에 대해서 이 미국의 이제 군사 전문가들도 극찬을 하는데, 만약 이것이 사실이라면은 한국 역시 드론 공격에 대비해서 이런 무기를 개발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오늘 방송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본 채널은 시청자님들의 후원으로 유지됩니다. 여러분의 도움은 작은 미디어에 큰 도움이 됩니다. 감사합니다.